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국과 북한, 한국 지도자가 모두 국내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국장의 말에 분노에 트윗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기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자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어닥친 큰 역풍으로 보수가 뭉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한석열 외무부 부상을 노동교화소에 보냈다는 게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언론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를 폐쇄하지 않기 위한 의회 협상이 시작됐지만 정부 폐쇄를 풀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공화당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측근들은 자신이 대통령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트럼프 측근이 자신을 음해하는지를 조사합니다. 미국 실업률은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올라갔고 주택 판매는 다시 흔들립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는 예상했던 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 주식시장을 춤추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자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비밀리에 군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면서 마두로 현 대통령이 피해 전쟁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이슈는 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값싼 오일에 사우디가 힘을 보태는 경제전쟁이라는 인식을 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인신입니다. 미국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채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탑으로 올려도 다 똑같은 비중의 중요한 그 탑 뉴스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그 뉴스 채널을 보게 되죠. 물론 저는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라디오도 틀어놓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을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을 볼 때는 어떤 때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 채널이 돌아가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스펙트럼 뉴스 그러니까 아마 그 타임워너 저희 회사가 타임워너 케이블이기 때문에 타임워너가 스펙트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스펙트럼에서 직접 그 뉴스를 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도 계속 워싱턴에 보낸 특파원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 이슈가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뉴스인 CNN, 팍스, MSNBC 이런 모든 뉴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저도 우연히 그야말로 작은 사고로 보게 됐던 스펙트럼 채널에서조차도 이렇게 그 북한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흘째 그 대통령이 원래는 그제였었죠. 댄 코츠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서 CIA, FBI 국장들이 의회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이 위협이고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말을 할 때에 특히 댄 코츠에 대해서 화를 무지무지 냈답니다. 그날은 라이브로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요일인 어제 아침에 이제 중요하게 CNN에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게 우리 정보국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 낸 것이다. 정권 유지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계속 지금 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펙트럼의 그 워싱턴의 기자는 참 대통령이 자신의 정보국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와서 전부 얘기한 것을 그들이 잘못됐다. Go back to school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스럽지 않고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펙트럼에 It's absolutely unprecedented. We really don't ever see this. Now, President Trump slammed his own intelligence officials, and that move is not favored here on Capitol Hill. It is sparking bipartisan backlash. So let's look at that Twitter storm from Wednesday. Trump 네,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당의 그 정치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이제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진 않거든요. 전에는 처음에는 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싹 그 트럼프 대통령 품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보면은 그 품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기자도 심지어는 미치 맥코넬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보국장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 스펙트럼의 앵커가 물어봤어요. 이 워싱턴 특파원에게. 그러면 방안이 무엇이냐, 그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블 뉴스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버럭 화가 나서 그 순간에 요약본을 보다가 트윗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국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순진하다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직접 이 세상에 자신의 그 정보국장들을 만나지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지 된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들이 왜 대통령과는 영반대의 주장을 하는지를 들어야지 된다는 게 지금 의회의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were also seeing Senate Minority Leader Chuck Schumer speak out. He's saying that these top intelligence officials should meet with the president, because this president is not seeing eye to eye, and having a commander-in-chief that doesn't see eye to eye with your top intel. 군 통수권자가 그 정보국 관계자들을 아이 투 아이로 만나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도 이제 대통령은 계속 여러 트윗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새로울 것이 없어서 저도 거의 전해드리지 않고 했다. 이 정도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북한과 잘 되고 있다. 2월 말에 만날 것이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2월 말에 만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뉴스가 그 한국에서 있었느냐면요.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한성열 전 그 유엔 주재 그 차석 대사도 오래 했고 굉장한 그 미국통이죠. 특히 이번에 그 노벨 그 평화상의 후보가 된 그 빌 리처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유엔 대사이기도 했고 이 사람과도 굉장히 오래 친했었죠. 이 또 그 뉴멕시코의 전 주지사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된 것은 이제 미국 그 뭐 워러 온비어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북한에 억류됐던 사람들을 미국에 오게 하고 뒤에서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그게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있었을 때 백 채널까지 포함해서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북한과 연결하는 채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빌 리처슨이고 그 사람이 지금 노벨상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얘기는 저리로 건너가 버렸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한성열이요. 한성열 씨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보도되기를 뭐 숙청됐다, 어디 뭐 수용소에 보내졌다 하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 모든 언론들도 오늘은 그 보도하기를 한국의 언론도 인용을 하고 자체적인 취재도 해서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는 아니지만 교화까지 하는, 그러나 뭐 이렇게 외교관으로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고 했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노동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한성열 전 그 북한 외무성 부상과 그의 그 관련 그 국장 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노동 교화령 그런 그 수용소에 들어간 이유가 북미 그 회담 같은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자체가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정은 위원장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리를 위반하고 교리를 좀 수정하고 고쳤다 하는 결국은 그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최선희가 미국 담당 외무상 부상으로 승진을 했고, 한성열 이름은 북한 인명록에도 지금 없다 등등 해서 검덕 광산이니까 아주 최고로 심각한 수용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올랐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렇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리수용이 외교사령탑에 오르고 하면서 한성열 씨 내려가고 전 외무상 부상에 이렇게 노동 교화소까지 가고 하는 그 정도로 북한에서도 이 미국과의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아니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어제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한국적인 내용일 수 있어서요. 그런데 미국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만 중간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해서 지금 한국의 일부 보수에서는 이거 3.1절을 맞아서 김정은을 맞이하라는 거야.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수의 시각에서는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수라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보수냐, 한국에 무슨 보수가 있느냐,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수신문이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똑같이 또 이쪽 반대에서는 한국에 제대로 된 진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국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보여지고요.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김경수 경기지사가 그러한 드루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김경수 경기지사가 드루킹이요. 김동원 씨, 이 사람도 어제 김경수 지사보다 더 높은 실형을 받았죠. 3년 몇 개월, 김경수 지사는 2년 몇 개월이든가요. 아무튼 현재의 지사가 그렇게 실형을 받았는데 결국은 드루킹이 선거 전과 후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140만 개의 커멘트를 올렸고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을 9,970만 개를 조작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같은데 조회수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조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엄청 올려놓고 좋아요 숫자도 올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도에 이 블로거의 오피스도 방문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다 보고 나서 하라고 승인을 했고 대가로 드루킹의 누구를 어떻게 해주겠다 해서 일본에 무슨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드루킹이 딱 등을 돌려서 문재인 행정부를 비난하는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인터넷상에서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 블로거를 고소를 했죠.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람들에게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나니까 사실은 고소를 하고 봐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행정부를 비난한 게 아니라 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었네 하는 거라죠. 그래서 결국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돼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선거 당시의 인물이었던 김경수 지사가 어제 수갑차고 수감되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게 또 묘한 것이 이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기를 2017년도에 원세훈 국정원장도 역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풀어서 그렇게 댓글 공작을 했다 하는 것으로 4년 감옥형 받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비난을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을 약화시켰고 해서 요즘 국정원 활동이 별로 보도되지 않잖아요. 서훈 원장의 북미 관계
또 그 북한과 한국의 관계 이런 것에 활발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아이러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법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만 얘기를 한다면 물론 문재인 측근에서는 이것도 잘못된 판결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지방법원의 그 판사가 결국은 그 김경수를 이런 그 수감형을 내린 그 판사 자체가 양승택 비서판사 키즈였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에서는 또 반대로 이 한국의 사법부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을 알았는가 알지 않았는가.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속 시원하게 해명 내지는 발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슈로 지지율이 80%에서 50% 아래로 내려갔는데 너무나 큰 바람, 그것도 아주 그 비슷한 이슈로 지금 불고 있고 그 사이에 한국의 그 나이 든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보수들이 특히 북한 이 외교 정책에 굉장한 그 회의감을 풀면서 반정부 그 시위가 그 사이즈가 무척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는 이 진보에서는 그렇게 양승태 키즈다라고 얘기해서 양승태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것도 그 김경수 씨에 대한 이 선고 자체도 날짜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성창호 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 그리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고 결국은 나중에 그 징역형 받았잖아요. 3년 6개월인가요?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학장 등도 전부 이 구속된 게 성창호 그 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지금 제가 앞서 북한 문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그 반대적인 그런 그 여론과 그 전문가들의 그 압력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밖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석열 씨 같은 사람을 수용소까지 보낼 때는 이렇게 미국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아도 지금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데 워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과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다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한국 답방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순풍은 아니구나. 그 정도는 오늘 현재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 말씀드리면서 한국 뉴스를 조금 하다 보니까 딱 그 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손혜원 의원에서 시작이 돼서 목포에 투기냐 문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냐 해서 또 JTBC의 앵커인 손석희 씨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JTBC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이 두 번째 뉴스가 첫 번째 뉴스를 덮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체포, 실형 선고 이런 것이 또 이 두 뉴스를 조금 덮었고 그런데 전부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내지는 진보 세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뉴스가 앞에 두 뉴스가 완전히 덮어져 버렸는가 그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케이블 뉴스도 많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그 잠자기 전에 보니까 손혜원 의원 측에서 또 여기에 인터뷰하고 가족들이 또 다
분열돼서 이렇게 하고 또 역시 손석희 앵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 또 SBS가 공중파에서 좀 보도를 하던데요. 손석희 앵커의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많을 이슈인데도 진보 측에서는 또 뭐 MBC, KBS 측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대고 김경수 지사 문제까지 터졌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제일 레이티스트만이 뒤에 앞에 것들을 다 가린 것 같다 보이지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자, 잠시 뒤에는 미국의 탑뉴스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닌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2번 말씀드리면 어떻겠어요? 보너스 드릴게요. 2번이었다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연방정부 폐쇄가 풀리고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연방정부 그 폐쇄를 푼 그 직후부터 보수 쪽에서 그걸 그렇게 하면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보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데일리 콜러든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과 뭐 벽 쌓는 비용 이것 때문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러반은 여전히 오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그 미국 국경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은 위협이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국의 수장들은 대통령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위협이라고 미국 국가 안보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못 들었던 얘기가 또 다시 들리고 있어요. 캐러반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뭐 그게 벽이 됐던 울타리가 됐던 월이든 아니면 뭐 펜스든이라고 얘기하더니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벽이라고 부르자 walls, wall is a wall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벽을 짓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금을 예를 들어 예산안에 넣더라도 어떤 곳에는 벽을 세우고 그 모든 지역에 다 벽이 어떤 그 불법 이민자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효율적이 아니니까 어떤 데는 테크놀로지를 놓고 어떤 데는 이미 그 세워진 오바마 시대부터 좀 했잖아요. 상징적으로 세워진 그곳이 지금 다 망가졌으니까 수리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측에서는 그 보니 왓슨 그 콜맨이라는 뉴저지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5일이 화요일입니까? 어제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다고요. 1월 31일, 1월 23일이라고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다고 청취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어제도 달려보면서 했는데도 틀렸어요. 아이 참. 2월 5일 다음 주 그 화요일인데 이때 국정연설을 할 때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일하는 오랫동안 일해왔다가 최근에 해고됐죠. 오랫동안 일했던 그 불법 체류자를 국정연설에 초대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 그 트럼프 재단에서는 아들들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뭐 10년, 12년, 18년 동안 일해왔었던 사람들을 알면서도 그 정도로 일해왔다고 본인들은 그 주장을 하고요. 또 전에 매니저를 했었던 사람은 트럼프 재단의 그 운영 방식이 돈 싸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싼 노동력을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고 don't ask, don't tell policy로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고 하는 그런 policy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본인이 캘리포니아주는 그 서류 미비자도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운전을 했었을 때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도 많고 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 불법 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못해서 트럼프 골프장이나 이런 데 일하러 호텔이나 일하러 가지 못할 때 매니저들이 다 뻔히 알고
알고 그래서 운전면허증 못 받는 건 줄 알고 픽업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국정연설장에. 그랬더니 대통령도 역시 그 데일리 콜러와 인터뷰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그리고 뭐 오보도 많이 하고 하는 뭐 팍스와 드러지 리포트보다는 훨씬 인지도에 있어서는 단계가 낮은 그러나 때로는 뭐 팍스보다 훨씬 더 우파적인 그런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게스트도 뭐 주목을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나의 게스트는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뭐 딸이 숨졌다던가 뭐 등등 이런 일들로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요즘에 정말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요. 너무 해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책 한 권 쓰고 책을 이 사람이 이때 쓰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비난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거든요. 그제는 그 한밤에 심야 토크쇼에서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보다 훨씬 잘했을 거야 라고 하더니 또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Let me finish 이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해보려고 하다가 끝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Let me finish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추어, 사기꾼, 야바위꾼, 또 그 범죄자로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그 고용하고 이런 사람들과 그 깊이 인벌브 돼 있는 게 너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나를 배신을 하지? 누가 나에게 충성을 하지? 주변에 그런 허드렛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인다 하고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태프들이 이 사람의 크리스 크리스티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이제 그 스텝이 되지 못했잖아요. 원했었는데 그 자레드 쿠슈너 사위 때문에 그 사위의 아버지를 기소한 그런 이유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상당히 뭐 사실과 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은 full of bad people, stupid people. 거짓말을 이유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렇게 그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도 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솔직하고 대통령 되기 전엔 굉장히 뻔한 가이였다고도 얘기를 해요. 본인한테 크리스 크리스티가 뭐 좀 그 살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살 빼, 그리고 뭐 살 빼는 수술 좀 해, 뭐 랩밴드 수술해, 그러면 훨씬 좋아 보이고 뭐 선거에서 문제 없이 이길 거야, 그런 말도 했다면서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최측근이었고 이 사람을 비서실장을 하나 뭐 법무장관을 시키나 여러 가지로 고려해봤다 안 됐던, 최근까지도 크리스 크리스티 그 뉴저지 주지사가 여러 그 어떤 이벤트에 나가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바람의 방향이 확실히 바뀐 것을 이 사람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그 켈리언 코너웨이라는 여성 그 대한 사실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낸 그런 그 자문이요. 선임 자문이 항상 대통령을 극보호를 하면 그 남편이, 변호사인 남편이 그 조지 코네이가 또 항상 와이프와 다른 얘기를 해요. 엊그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바보 같으면 정말 한계도 없고 커트라인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고 이 부부들이 좀 살아가려면 힘들겠다 하는 생각들도 들 수가 있었지만, 워싱턴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그 활동을 하는 부부들이 꽤 있기는 해요. 전부터 보험 드는 거죠. 여기가 아니면 여기. 켈리언 코네이가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부 사이는 뭐 괜찮다고 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와이프도 이미 그 기자들에게 뭐 리킹하는 것은 다 이 사람이다, 상당 부분 이 사람이다 하는 것도 또 다른 스텝이 책에서 썼잖아요. 뭐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켈리언 코네이와 이 부부도
사실은 그 양쪽으로 켈리안 코네이도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와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남편이 그동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해왔었다는 것이 켈리안 코네이가 했었던 것과 좀 이렇게 희석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런 커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점이고요.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뭐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깊어진다는 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빠진다 하는 증거고요. 아주 힘들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민주당이었다가 또 뭐 공화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갔다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민주당 후보로 나가나 하면서 하워드 슐츠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표 깎아 먹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태줄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니 역시 그 애틀란틱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도 어떤 그 기본 구조를 좀 바꾸기는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만약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표가 갈려서 공화당에게 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하는데 조 바이든이 나간다면 뭐 두 사람이 다 화이트맨이고 70대고 이슈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인지도나 경험 면에서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다지 적이 많은 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보다는 바이든이 좀 그 유리하리라고 생각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하도 유치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 점입 가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하고 다시 확인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친구가 내셔널 그 인콰이어러의 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타블로이드 신문에 그 데이비 패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보도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제프 베조스가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어떤 여성과 어페어가 있어서 49살 된 뭐 USC를 졸업했는데 그 애리조나 피닉스 그쪽에서 이제 로컬 TV 방송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이제 팍스 스포츠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진행하고 했었던 여성이거든요. 3대의 그 멕시칸 아메리칸이에요. 이 여성과 이제 연문이 나고 아마존은 그 아마존 그 웨어하우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일하는 환경을 나쁘게 빡빡하게 한다면서 이 여성과 비밀리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뭐 사설 비행기 한번 띄우는데 뭐 어디 가는데 53,000달러 뭐 어마어마하게 돈 쓰고 연애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보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그 섹스팅까지도 이제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다 전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제프 베조스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사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사람 망신주라고 한 거다.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부부가 25년을 제프 베조스 부부가 함께 살다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110억, 100억, 1000억, 1350억 달러 자산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딱 반으로 나누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제프 베조스가 여기서 가만히 있질 않고 이게 트럼프 팀이 나를 정치적으로 공략한 거다 하는 것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조사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점입 가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소한 듯 보이는 이런 일부터 정말 큰 정보국 헤드들과의 의견을 달리하고 참지 않고 트위터에 쏘아대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는가를 뭐 짐작은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실업률이 뭐 1년 넘어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35일이나 문을 닫아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뭐 돌아가면서 실업수당 청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관련된 그 계약자들이 많죠. 또 그 관련
업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2017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그런 그 실업률의 오름이네요. 전체적으로 225만 3천 명이 1월 26일에 끝난 그 실업수당 청구를 했고 블룸버그 뉴스는 한 21만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늘어난 거예요. 5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4주일 동안의 평균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22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이면은 꽤 큰 폭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폐쇄 풀렸으니까 나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21일이 마틴 그 루터킹 데이 그 할러데이 깨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 판매가 별로 또 좋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월 달 들어서 좀 괜찮아진다 하기는 했는데 12월 달 거 통계 나온 거 보면은 펜딩 홈 세일 판매가 2.2%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계약자들도 뭔가 이제 그 판매와 관련돼서 하는 활동도 조금 주춤해졌다 하는 것이어서 12개월 연속 디클라인 된 거예요. 펜딩 홈 판매가.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 12월 달로서는 가장 아주 좀 보잘것없는 판매가 돼버렸거든요. 트렌드죠. 이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이렇게 별로인 것은요. 뭐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안전하게는 볼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런저런 이제 이유 등으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비난을 하기도 하고 해서 또 예상이 다 됐었던 부분이에요. 해서 어제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로미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자율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고 주택시장이 주식시장이요. 오늘은 다우지수 마이너스 20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던가요? 해서 25,000 넘었었죠. 나스닥은 오늘 105 올라갔고 S&P 500도 현재 23.51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좀 비둘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로미 파웰. 사람들이 다 예상은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뭐 한 번이나 두 번 더 올릴 듯 하다가 지금 일단 그 멈춰버린 것이고, 이 같은 그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중단한 것. 이것 자체가,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춤출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건데, 이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일이 크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누구나 아는 일이고 또 하나는 실업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업률을 보면서 이제 이 이자율 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할까도 생각했는데 오바마의 사람이고 또 키도 너무 작고 여자고 해서 안 했다. 그것도 원 오브 더 이유다 하는 얘기가 들렸었잖아요.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월 초에 이번에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었고 어제 그 베버리 힐스에서 한 300명 모였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거의가 그 청중은 그 백인들이었고 하는데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는 좀 시간도 지나고 해서 어제는 상당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한 300여 명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인타운에 그리고 이제 그 청중들 가운데는 뱅커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대부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아니면 사업가이거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한인타운에서 듣는 얘기하고도 상당히 다르구나. 한인타운에서 이제 그 뱅킹 일을 하시는 분들, 뱅커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지지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적어도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인타운의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자칭 대통령 미국이 지지하는 그 후앙 구아이도의 뉴욕 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 다른 나라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왜 베네수엘라 문제가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엊그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왜 저렇게 그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는가 등등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꼭 미국에서 미국 정부나 미디어가 얘기하는 것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오일이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가 한때 그렇게 굉장했었던 부를 누렸던 나라가 저렇게 된 것이 사회주의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다 뭘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하고 계속 사회주의 또 더군다나 구소련 러시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비난을 해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셜리스트, 소셜리즘, 소셜리스트, 독재적인 소셜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원래 실제로는 그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그 무슨 사회주의라든가 자본주의 같은 것을 같이 많이 해왔어요. 볼리베리안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대통령이 해놨었던 말하자면 그 우고 차베스 이전부터 그랬는데 특히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정권을 나눠 갖고 오일이 나니까 오일도 나눠 갖고 뭐 군부가 들어가고 하면서 부정부패가 싹트고 했었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싼 오일을 마구마구 이렇게 시장에 내다 놓으면서 베네수엘라가 산업이 아주 그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을 있는 거 그냥 내다 파는 것에 너무 의존을 해서 타격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정치의 부정부패 결탁 이런 것은 뒤로 하고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럼 왜 그랬는가?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또 그들의 목적으로 또 이스라엘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일 값이 한때 배럴당 110달러까지 했는데 28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뭐 4분의 1 정도로 내려가니까 엄청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뭐 지금은 미국에서 쉘가스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쉘가스 생산은 뭐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시추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그때쯤 오바마 그 말기 때쯤 이때 이제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일 값이 내려가고 부정부패는 커지고 우고 차베스가 그런 국민들의 불만으로 쿠데타 한번 했다 실패하고 감옥 가서 더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또 미국이 그 부시 대통령이 지지를 했었던 세력이 쿠데타를 했고 그것이 실패해서 우고 차베스가 조금 개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는 오일인 겁니다. 오일 값이지 소셜리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우고 차베스 이전에 그 베네수엘라의 대학이 뭐 10몇 개 있었다면 지금 그래도 30몇 개 있고 부작용 도 물론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게 꼭 사회주의 퍼주기를 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이전에 비교해서 빈곤한 사람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후에 오일값과 군부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결탁되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또 조이고 있죠. 해서 결국은 오일 전쟁이다. 이것을 경제 전쟁이다라고도 그것도 하나의 축이다라고 보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지를 하고 있는 35살의 그 국회의장 출신의 야당 그 후앙 구아이도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문 쓴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군부가 누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마두로냐 그 구아이도냐인데 본인이 군부를 비밀리에 만났다. 누구 어떤 계급 정도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나와 있는 군부 한 명은 마두로 정권에서 이탈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마두로에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
새로 선거를 해야 된다. 유럽연합도 요구를 하고 등등 그렇게는 돼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군부의 결정에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